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이재호 상임고문 또 이상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 여진 알아보고 또 내일 예비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까지 정치 원로 시각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나흘째 사망자가 15,000명을 넘었고 전망에 따라서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부실 건축 관행이 부른 팬케이크식 붕괴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고 관련 보도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고층 아파트가 무너져 잔해만 남았고 가족들은 혹시 모를 생존자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튀르키예 오스마니에 현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튀르키예 오스마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로 무너진 건물 잔해도 보이는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 튀르키예 동남부 오스마니에입니다. 이 도시 곳곳을 둘러보니 이 아파트와 상점을 가릴 것 없이 건물이 무너져 내린 곳이 많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곳뿐만 아니라 이 건물 곳곳에도 금이 간 상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원래 9층짜리 아파트가 있던 장소입니다. 1층은 상점, 그 위로는 주민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 주변으로 각종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건물 뼈대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각 층이 모두 무너져 내리면서 현재는 겹겹이 쌓인 잔해만 보일 뿐입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98가구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안타깝게도 나흘 동안 시신 49구가 발견됐습니다. 네, 원래는 9층짜리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잔해만 남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건물 앞에서 임성재 기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이 눈으로 보니까 정말 더 참혹해 보이는데 지금 수색과 구조 작업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계속 지금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현지 군인과 소방이 수색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흘 동안 시신 49구가 발견된 상태입니다. 이 단 한 명의 생존자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곳 현장에서 시신 49구가 발견되는 동안 생존자 한 명이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이재민들이 담요를 쓰고 불을 피우며 추위를 피하는 상황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실종자 가족 한 명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 이 딸 식구 4명이 살고 있던 아파트인데 이 시신조차 찾지 못해 애타게 수색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현황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 사망자 수가 15,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튀르키예에서만 12,0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접국인 이 시리아에서도 이 당국과 이 반군 측 내용을 종합하면 2,9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 이 18,500여 명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광범위한 이 피해 지역에 이 수색 작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망자가 안타깝게도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 오스마니에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을 임성재 기자가 현장에서 속보를 통해서 전해줬고 대통령실에서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인 오늘 오후 2시에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조문 의사를 밝혔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 국민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이렇게 현장에서 밝혔는데요. 네. 지금 튀르키예 현지에서도 긴급 구호대가 구호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나 구조대원들이 교대할 수 있도록 추가로 파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소방청 구조대 생존자 구조 소식에 노고를 취한다는 대통령 입장까지 들어왔습니다. 또 추가 속보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현장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른바 이 생존 소음을 찾는 일이 반복이 되면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곳곳에서 기적의 생還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해 더미 속 작은 공간에서 2살짜리 아기가 구조됐습니다. 오랜 추위 속 떨어진 체온을 올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חילוץ ארך מספר שעות. קיבלנו דיווח מהטורקים שיש בכי של תינוק.
파키스탄 구조대원들이 돌무더기 속에서 안간힘을 씁니다. 잔해더미 깊은 곳에서 어린아이가 구조됐습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 이틀을 버틴 아이.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구멍 뚫린 벽 아래 먼지를 뒤집어 쓴 백발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의식이 또렷한 듯 손을 들어 구조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14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린 현장. 잔해를 잘게 부순 뒤 생존 소음을 찾는 일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작은 모닥불이 현장의 혹독함을 막아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Çıkan yok. Dün 2 kişi eksik çıktı. Dün bu saatlerden bu yana bir gün geçti çıkan. 국경을 초월한 구조의 손길이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기적의 시간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아까 대통령도 이 부분을 치하한 것 같은데 이 튀르키예 학타이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한 대한민국 긴급 구호대가 생존자 1명을 구조했습니다. 생존자는 70대 중반 남성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건강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호대는 또 생존자를 구출한 곳에서 시신 4구를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긴급 구호대는 열흘 동안 긴급 수색 구조 활동을 할 예정으로 정부는 현재 상황을 봐가면서 2차 구호대 파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인데 앞서 대통령이 추가 파견도 검토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들려오는 소식이 있으면 더 추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튀르키예 강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물과 연료, 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살아남은 사람들도 2차 재난의 위기에 몰려 있다며 긴급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이 강타한 카흐라만 마라슈 길가에 담요를 뒤집어선 사람들이 모닥불에 몸을 녹입니다. 집이 무너진 데다 가족들이 잔해에 파묻혀 있어 길거리에서 며칠째 밤을 지새웠습니다.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하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다 먹을 것도 부족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Annem, babam ve kardeşim enkaz altında, onları bekliyorum. Hiç ses yok günlerdir, hiç.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물과 식량, 연료 등을 구하지 못해 2차 재난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급한 책무라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We are in real danger of seeing a secondary disaster which may cause harm to more people than the initial disaster if we don't move with the same pace and intensity as we are doing on the search and rescue side. 시리아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12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된 데다 콜레라 등 치명적인 전염병마저 번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국이 구호 물품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도로 등이 파손돼 피해 현장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생존자를 더 구조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피난처와 의약품, 물과 식량을 제때 공급하는 것이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정부의 강진에 대한 늑장 대응 여론이 확산하자 트위터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인터넷 모니터 업체 넷플록스는 튀르키예 대부분 통신과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트위터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AFP 통신은 튀르키예 경찰이 지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한 SNS 이용자 18명을 구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까 임성재 기자를 통해서 이 추위 속에서도 무너진 건물 옆을 떠나지 못했던 실종자 가족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연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가족 25명이 모두 숨졌는가 하면 결혼을 2달 앞둔 한 청년은 약혼녀의 시신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강진의 한복판에 위치한 터키 카흐라만 마라스. 처참히 부서진 건물 잔해 속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내전을 피해 10년 전 시리아에서 터키로 온 알 나사니는 형과 가족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아왔지만 한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간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نسبة من 60 ل 70% من مرعى بالأرض والناس تحت الأنقاض. تخيل أنت ابنك أو أخوك أو ابن أخوك أو حدا من عائلتك. 시리아의 사정은 더욱 절박합니다. 극심한 내전을 겪었던 시리아 사라키브의 안치소에 연이어 시신이 도착합니다. 숨진 손자를 안자마자 또 다른 손자의 시신이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딸과 외손자, 장인, 장모, 사돈집 가족 등 일가족 25명을 한꺼번에 잃고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25살 카야가 사랑하는 약혼녀 굴신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합니다. 그날 새벽 단숨에 달려갔지만 약혼녀의 집은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미뤘던 결혼식. 약혼녀는 이번에도 결혼식을 못할까 봐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Emrediyordu hani içimde bir his var bu sefer de düğünü yapamayacağız galiba falan diyordu, üzülüyordu. İçine doğmuş demek ki. Ben de diyordum hep hani her ne olursa olsun beni sana kavuşmaya kimse engel olamaz, bir şey olamaz diyordum. YTN 임수근입니다. 현재까지 15,0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은 특히 대부분 잠을 자던 새벽, 지진으로 건물이 순식간에 폐허가 되면서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건축 전문가들은 위층부터 겹겹이 무너져 내리는 이른바 팬케이크 붕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물이 무너지는 데에는 여러 붕괴 형태가 있습니다. 건물 중심부가 부서지면서 무너지는 V자형 붕괴, 그리고 한쪽 벽이 부서지고 다른 쪽 벽은 온전한 캔틸레버 붕괴, 그리고 모든 층이 거의 수평으로 이룬 채 그대로 떨어지면서 여러 층이 눌려 쌓이는 팬케이크 붕괴. 이번 튀르키예 강진에서 보듯 통상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붕괴 형태가 바로 팬케이크 붕괴입니다. 지진이 건물 하단 부분에 영향을 주면서 건물 자체를 흔들면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무너져 내리는 건데요. 붕괴가 진행될수록 땅에 전달되는 무게가 배가 되고 다른 붕괴보다 잔해 속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생존자 구출이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내진 설계 없이 부실한 자재로 지어진 낡은 건물의 경우 이런 형태의 붕괴가 많은데요.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들도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건물이 부서져도 버텨줄 수 있는 철근 등의 보강 없이 그저 겹겹이 쌓아 올린 벽돌 건물, 그리고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비연성 콘크리트 등이 건물을 옆으로 흔드는 지진의 힘에 쉽게 무너졌다는 분석입니다.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대형 지진이 일어났던 튀르키예, 대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99년 17,000명 이상 목숨을 잃은 이즈미트 대지진 이후 2007년 내진 설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도 개정하고 지금까지 우리 돈 5조 9천억 원의 지진세도 걷어들였지만 관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실 시공과 불량 자재 사용이 정부 묵인하에 이뤄져 왔기 때문인데요. 건축물 부실 관리로 얻은 정부의 이익 규모가 3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국 건물 수천 채가 팬케이크처럼 와르르 무너지면서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낸 이번 강진. 건축 기준을 무시하고 감독 소홀히 부른 인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튀르키예인은 1,5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참사 이후 튀르키예인들의 SNS 속에는 비통함의 대화들이 쌓이고 있고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제한 튀르키예인들을 만났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먼 한국에서 대지진이 덮친 조국을 걱정하는 튀르키예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수도 앙카라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베르베 괭맨 씨는 지진 소식을 들은 뒤로 통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튀르키예인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도 불이 났습니다. 잠시만 눈을 돌려도 대화 수백 개가 쌓이고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도 모입니다. 휴대폰만 계속 확인하고 이거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좋은 정보나 이거 전달할 게 있으면 여기 사는 튀르키예 사람들한테도 전달을 하고 또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어서 정신 차려야겠다 하면서 튀르키예에 있는 남자친구는 구호 작업을 위해 지진이 발생한 현장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피해 상황을 담은 1분짜리 영상 한두 개를 보내는데 4시간이 걸릴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곳입니다. 잘 돕기를 바라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뒤섞입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고 거기 현재 있는 친구들, 지인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보내기에는 좀 걱정스럽긴 한데 또 도움이 갔으면 해서. 대프네 딘자이 씨도 지진 소식을 처음 들은 순간이 생생합니다. 첫 번째 강진 이후 부랴부랴 영상통화로 가족의 안부를 물었는데 갑자기 어머니 뒤에 있던 동생이 또 흔들린다고 소리 지른 뒤 영상은 멈췄습니다. 두 번째 강진이 찾아온 겁니다. 통신이 끊긴 몇 분 동안 딘자이 씨의 심장도 멎는 듯했습니다. 영상통화도 잠시 중지되고 그때는 진짜 기다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몇 분 뒤에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와 있는 걸 또 보고 근데 나와 있어도 아직 정말 무서워하는 그 표정이 계속. 가족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가볼 수 없는 자신이 한국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도움이 필요하다. 다 같이 도와줘야 된다. 영향력이 있는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 DM도 많이 보냈어요. 이역말리에서 피해를 알리는 동시에 닥치는 대로 도움을 요청하는 튀르키예인들. 지금 가장 절실한 전문 구조대를 발빠르게 보낸 한국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전문 그 구조대원들이 한 155명이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지원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면 형제의 국가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산조각이 난 인프라를 재건하기까지 앞으로 추위 속에서 버티려면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Diğer bir şeyde bu konuda çok profesyonel olan insanlar ve ekipler varsa Büyükelçiliğin de onayıyla bu ekipler Türkiye'ye Türk Hava Yolları tarafından çok hızlı bir şekilde iletilebilecek. 국민의 6분의 1이 지진 피해 영향권에 든 튀르키예. 주한 대사관은 구호 물품을 모아서 매일 고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번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이 장관 거취 판단은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이 장관 탄핵소추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2월 임시국회 전국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하면 헌법재판소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국회가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심리 절차가 사실상 시작된 겁니다. 소추위원으로 검사 역할을 맡게 된 김도우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 소속이라 소극적으로 대응할 거란 야권 우려에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면서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굳이 그렇게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재판소에서 좀 여기에 좀 국정 공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민주당도 탄핵 심판 진행에 대비해서 별도의 비공개 특수대응팀을 만들어 대응할 예정입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돌리고 방탄의회를 실현하려는 정쟁 목적이다. 헌정 역사에 오점을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입니다.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 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반발하는 것을 놓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여론을 오도해서 참사 책임을 면하려는 저열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주무장관과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 책임을 국회가 대신해 묻기까지는 103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제1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우리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는 공개 일정을 줄이고 당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정할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 여론조사는 오늘 종료되는데 본 경선을 앞둔 경쟁도 치열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권 주자들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오전에는 청년당원들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 공개 회동한 지 이틀 만에 보수단체 행사에 함께 참석하면서 나 전 의원을 지지하던 당심 끌어안기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국회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김기현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정통 보수 국민의힘을 제대로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나경원 전 대표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 것이고, 충북을 찾은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와 나 전 의원 동행에 대해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당대표를 뽑는 거라며 견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겨냥한 색깔론 공세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정권교체의 발판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정권교체에 기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크호스로 떠오른 천하람 후보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양강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저는 뭐 두 분 중에 누가 특별히 낫다는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도 똑같이 윤핵관에 손을 잡고 싶어 하고 거기 주류에 줄 서고 편승하고 싶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는 4명으로 추려져서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본경선은 대의원 8,900여 명, 책임당원 78만여 명 등 모두 84만 명 가까운 선거인단이 참여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했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때보다 2.5배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판세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정지 동안 국정 공백이 없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사이 협력체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중심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무수석실 소관으로 돼 있던 행안부 관련 업무도 국정기획수석 소관으로 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로 2차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측근들의 뇌물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천화동인 지분 약속 혐의까지 광범위한 신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하루 앞둔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다시 불러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민관 유착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금고지기였던 김모 씨가 모레 국내로 돌아옵니다. 김 씨는 어제 주 태국 한국대사관에서 귀국에 필요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마쳤고 귀국 비행편을 통해 모레 오전 한국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현지의 수사관들을 파견해 김 씨가 국적기에 타는 순간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열린 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공개했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체계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딸도 주석단에 오른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어제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은 했지만 공식 연설은 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개최한 대규모 열병식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따로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열병식에는 김주애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의 딸도 참석했는데요.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온 뒤 김 위원장과 주석단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김주애는 또 주석단 뒤쪽에 있는 귀빈석에 앉아 열병식 행사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모두 군 관련 행사인 만큼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논란 또한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번엔 김주애를 향해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극존칭 예우를 함께 썼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 관계자는 후계 구도를 판단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열병식에는 고체 연료 ICBM으로 추정되는 신무기도 등장한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는 열병식 후반부쯤 전술핵 운용부대가 나왔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대가 마지막 행렬주자로 등장해 열병식의 대미를 장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무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괴물 ICBM으로 불리는 ICBM 화성 17형과 고체 연료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을 선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체 연료의 경우 액체 연료와 달리 사전 연료 주입이 가능하다 보니 사전 징후를 포착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선두에 선 무기를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미사일 뒤로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한 중장거리 미사일들이 등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최두희입니다. 네, 어젯밤 30대 남성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경찰이 공개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개수배 사진 참고하시고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우선 점주를 살해한 이유, 경찰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찰은 돈을 훔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2분 32살 남성 권모 씨는 손님인 척 가게로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점주를 계산대 밖으로 불러낸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권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편의점에서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범행 1시간쯤 뒤인 밤 11시 40분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점주를 발견하고 신고해 범행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빠져나온 권 씨는 300m가량 떨어진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밤 11시 58분 전자발찌를 끊고 4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네, 전자발찌를 끊었다. 자, 그럼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얘기는 다른 전과도 있었다는 거죠? 네, 권 씨는 지난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중고 명품 매장에서 업주인 40대 여성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80만 원가량이 든 지갑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재작년 12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또 10대 때부터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금은방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권 씨를 공개 수배하고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권 씨는 키 170cm, 몸무게 75kg 정도의 체격이며 넓은 이마와 긴 얼굴이 특징입니다. 또 도주 당시 위아래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늘 관심이 높은 기사 가운데 하나인데 초등학생 5학년 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시신에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이들 부부는 처음엔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진술을 번복해 훈육을 위해 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피의자 A씨는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목동의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청보호가 인양이 됐습니다. 바로 세워진 어선 내부를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추가로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청보호. 며칠간 바닷속에 잠겨 있었는데도 바지선에 올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해경이 선박을 바로 세워 여러 번 내부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 15분부터 기관실 수색을 위해 배수 펌프를 가동, 배수 작업 실시 후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해경은 해상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조류에 홍도까지 떠밀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범위를 넓히고 여러 구역으로 나눠 바다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선체가 인양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생존 선원들은 갑자기 물이 차오르며 배가 기울었다고 진술했는데요. 해경은 당시 상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선내 CCTV 6점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선체 외부에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내부 원인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침수나 전복을 단정할 만한 그것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통해서 그 원인을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와 조선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한 해경은 선체 개조 여부나 통발 과적, 구명뗏목 미작동 등의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4,6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해 6월 30일 이후 32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93명으로 나흘째 200명대를 나타냈고 사망자는 34명, 누적 사망자는 33,680명입니다. 어제 하루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달 2일 이후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7.6%입니다. 중국 당국이 다롄공항으로 입국하는 한국발 직항편 탑승한 외국인들에게 흰색 비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SNS에는 지난 3일 다롄 저수이쯔 국제공항에 한국인 입국자들에게 흰색 비표를 나눠줬다는 글과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착륙 무렵 한국인 승객들에게 비표를 나눠주고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공사 측은 지난 3일부터 다롄에 도착하는 모든 한국발 항공편의 외국인 승객에게 비표를 목에 걸게 하고 있다며 현지 세관 측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분실한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으면 카드 번호가 바뀌어서 불편했던 적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이 때문에 카드 번호를 유지한 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등장했는데 새로운 카드를 받더라도 기존 카드의 일부 결제 기능이 남아있어 부정 결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A씨는 오랜만에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한 적도 없는 교통비가 한 달에 10여만 원씩 6개월 동안 모두 73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가지도 않는 곳이 찍혀 있었고 좀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신용카드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재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A씨의 기존 카드를 습득해 교통카드로 몰래 계속 쓴 건데 이미 새 카드가 발급된 가운데 어떻게 예전 카드에서 대금이 결제된 걸까? A씨는 원래 쓰던 카드 번호를 새 카드에 그대로 입히는 이른바 카드번호 유지 재발급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카드 번호가 바뀌면 정기결제나 간편결제에 등록해둔 카드 정보도 새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카드사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새 카드를 받을 경우
기존 카드에서 다른 결제는 모두 막혀도 교통카드 기능만큼은 살아있다는 걸 카드사도 간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비밀번호나 CVC 번호 같은 여러 정보를 종합해 결제가 이뤄지지만 그때그때 요금이 찍혀나가는 교통카드는 카드 번호만으로도 결제 승인이 떨어져서 번호만 같다면 새 카드와 예전 카드를 동시에 쓰는 게 가능한 겁니다. 카드사는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는 카드가 손상돼 사용이 어려워 재발급 받을 때를 위해 설계된 거라며 도둑맞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엔 부적합하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고 애초 단순히 카드를 찾지 못하는 걸로 여겨 도난이나 분실 신고 없이 재발급 신청만 했다는 입장입니다. 집안에 카드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카드를 재발급을 받으면은 당연히 앞선 카드는 정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교통카드에 대한 그 내용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카드사가 곧 재발 방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사용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추가 검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이슈를 진단하는 정치큐,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두 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가 오늘 오전에 제출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심리가 개시된 상황인데 야3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의 핵심은 안전관리를 소홀했다는 점인데, 자, 먼저 탄핵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네. 뭐 야당이 뭐 최소한도 탄핵 요건을 맞추어서 발의를 했겠죠. 그것도 아무리 다수지만은 뭐 네. 그런 것도 뭐 안 맞추고 뭐 무지막지하게 하진 않았을 거고, 문제는 그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그게 문제지. 네. 그리고 야당이 할 수 있는 그 대여 투쟁이나 뭐 대정부 투쟁이나 뭐 이런 것에 그 하나의 그 일종이기 때문에 예. 그걸 갖고 뭐 그렇게 뭐 대여 투쟁의 성격을 갖고 예,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난리 칠 건 아니고. 네. 이제 순전히 이제 법률적으로만 살펴보면 헌법과 법률에는 이제 고위공직자의 네.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중대한 그 헌법과 법률이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하나의 판례 해석으로 네.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책을 수행을 계속 하기에는 안 되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이 위반이라는 상태가 발생을 해야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를 보면 지금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거기 한 사유들을 보면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과 법률에 정한 그 탄핵 사유로는 네. 그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다라고 네.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이제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다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의결을 한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태원 참사라는 엄청난 그 사태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에 대한 그 책임을 지는 정무적 책임이라도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그냥 실무자들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원성이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그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그런 책임을 묻는 상징성으로 그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한 것이고요. 네. 뭐 그런 총체적인 무거움
책임을 따진다면 뭐 그 책임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네.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라는 거친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누가 한 발언인지 잠깐 보시고 또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에요. 안전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국회에서 해임 건의한 국민 여론조사로 그 유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랐지만은 아니 이상민 장관이 뭐예요?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지키기 때문에 야3당이 탄핵을 한 거예요. 이 뻔뻔함의 극치가 장관과 대통령이 공존해가지고 이 꼴이 된 거예요.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사실상은 이재명 지금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그때 그 표결하는 저는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 당 대표가 지금 곧 기소도 될 수 있고 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지금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죠. 초긴장 상태인데 이런 국민의 관심을 좀 분산시키고 돌려놓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보고 그러나 이번에 이 무리한 탄핵 소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예, 그거 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 그 여당이나 정부는 야당이 탄핵안을 내게 된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의 국민들이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행안부 장관이나 검찰청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고 자리를 내놔야 된다. 네. 본인들이 안 내놓으면 대통령이 해임이라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여론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여론은 일명 맞고요. 네. 왜냐하면 수도 한복판에서 159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고 하급 공무원들만 구속하고 기소하고,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들을 구속하고 기소했다는 그 자체가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책임져야 될 사항이잖아요. 근데 그 책임도 안 지고 뻔뻔하게 나가니까 그걸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당과 정부는. 그리고 야당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야당은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법리가 맞고 안 맞고 뭐 이게 헌법과 법률에 몇 조 몇 항이 어떻게 위배됐냐 네. 이건 이제 헌재에서 따지겠지만은 그 이전에 야당으로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뭐 국정조사도 하고 해임 결의안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다수의 야당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탄핵이라도 내겠다 하는 건 하나의 정치 투쟁의 일종으로 보면 되는 거지. 네. 그걸 갖고 거기에 집중해서 이게 법에 맞냐 안 맞냐 그건 뭐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야당이 뭘 투쟁을 하면 여당이 그걸 비판하거나 뭐 그러기 전에 네. 이거 우리에게는 뭐 잘못이 없었는가 이걸 반성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이건 좀 확대과 좀 너무 과장된 해석을 좀 너무 과장한 거고, 그리고 이상민 방탄에 대한 연습이다 이것도 해석을 과장한 거고. 왜냐 그러면 이재명 이재명 네. 왜냐 그러면 저런다고 해서 검찰이 이재명을 뭐 기소할 걸 안 하고 뭐 네. 영장 청구할 걸 안 하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 여당도 뭐 말만 하면 이재명 방탄하되 이건 너무 우려한 거니까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네. 마침 또 관련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네. 야당도 거치면 무슨 이게 너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다수가 갖고 있는 힘을 네. 무조건 쓰는데 이 야당도 너무 힘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쪽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예. 뭐 이재명 당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는 생각입니다. 저게 뭐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집권 여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 그의 저간에 흐르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참 큰일 났다. 지금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을 해서 직무정지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것이 지나쳤던 안 지나쳤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일인 거를 대통령한테 곧바로 책임 묻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와 진배 다를 바가 없다고 그 무거움을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생각해야지. 이거는 무슨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슨 예행 연습이다. 이건 정말 국회의 의사 결정을 완전히 그렇게 무시하는 그야말로 이거야말로 반의회주의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이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해임을 하든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근데 지금은 이제 헌법 탄핵 소추를 한 이상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그 해임도 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이 문제를 계속 가면 그냥 국정만 멍들고 국민만 그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야권에선 해임 건의안 단계에서 좀 해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더군요. 네. 뭐 뒤늦은 후회지만 지금이라도 정치적 타결을 위한 그 물밑 협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습니다. 가결 이후 20여 분 만에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일단은 의회주의를 포기한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국무총리 역시 유감이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또 행정 공백을 좀 우려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그런 그 반응과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장관이 해임할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러면 야당이 탄핵안을 낼 정도면 대통령실에서 이태원 참사를 두고 그 책임을 밝히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소홀함이 없었는가 이걸 좀 먼저 자성을 해봐야지 그걸 뭐 의회주의 무슨 포기다 의회주의 포기는 대통령실이 이상민 장관 해임만 시켰으면 저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저런 반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의정사로 기록된다고 그랬는데요. 그거야말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의 그 휘하의 장관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돼서 직무 정지를 됐다는 사실 자체가 윤석열 정부한테는 먹칠이거든요. 그 리더십에 큰 훼손이 된 겁니다. 그거를 반성을 해야 되고 지금 의회주의를 포기한 거라는데 아니 국회에서 다수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의결을 했는데 그게 의회주의지 그 결과를 무시하고 그거를 말하자면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 태도가 반의회주의 태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더욱 꼬이게 될 것이고 결국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물밑에 협상을 해서 이상민 장관을 퇴진시키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야당 같은 발언을 해서 우리 당인데 좀 미안한데 나 정말 당을 내가 아끼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탄핵안이 발의까지 됐는데도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정신을 아직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탄핵안이 옳고 그르고 하는 건 그건 헌재에서 판결할 거니까 그건 현재 판결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현재에서 그걸 설사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번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이재호 고문의 쓴소리로 마감해도 되겠죠, 이 의원님?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역사상 가장 한심하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맥락인가요? 제가 이번 전당대회가 물론 옛날에 강목대회도 있고 그렇지만은 적어도 문민정부 들어선 이래 80년 이래 들어선 여야에서는 가장 부끄럽고 한심하고 정말 최악의 전당대회다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당의 대표 후보들이 당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내년 총선에 어떻게 이기겠다 이런 당에 대한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지는 않고 오직
네.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오직 대통령하고 잘 친하냐 안 친하냐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는 이번 그 전당대회에 소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름으로 너무 깊숙이 개입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후보는 쳐내고 네. 마음에 안 드는 후보는 집중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마음에 드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온갖 장난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역대 이렇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후보에 대해 개입한 일이 없고 당도 이렇게 눈치 보고 한 일이 없고 네. 이거는 소위 당의 미래나 화합을 만들어내는 여당 전당대회로 보기에는 네. 부끄러운 수준이죠.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있다. 온갖 장난이란 표현을 이재호 고문께서 쓰셨는데 원래는 경선의 좀 물리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짚고 거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침 뉴스큐에 김기현 후보도 나오셨고 천하람 후보도 나오셨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또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손을 잡기도 했고 사진을 같이 찍기도 했고 또 안철수 후보가 자명을 하기도 했고 전반적인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요즘에 나온 후보들이나 네. 뭐 그 국민의힘의 일그러진 모습이 보인 게 아니고 이미 거슬러서 이준석 당대표를 그 완전히 비합법적으로 반칙으로 그냥 내쫓아놨지 않았습니까? 네. 아, 얼마 오죽했으면 법원에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처분 결정까지 내렸는데도 또 당원 당규까지 바꿔서 억지로 내쫓았습니다. 네. 이준석은 내쫓고 다음에 유승민 나가려는 사람 주저앉히고 나경원 주저앉히고 그래도 모자라서 막 집단 린치가 하듯이 아주 그 국민들한테 그 집단 폭력을 뭐 보여줬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안철수 대표 나오니까 또 뭐 국정 운영의 회방꾼 적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것이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금 뭐 이재호 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그 검은 먹구름이 필 것이고 한국 정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네. 저희 민주당이 혹시 본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마침 오늘 나온 신경민 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집단 린치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전 의원, 뭐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 대해서 신경민 전 의원이 YTN과 인터뷰에서 한 내용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천하람 후보 역시 YTN에 출연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2차, 3차 가해를 한다는 표현도 얹기도 했고요. 고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를 내칠 때 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준석 대표를 네. 대표직에서 내쳤잖아요. 네. 그 정신으로 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그 국민의힘 당규 34조에 보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특정인 지지를 당대표 선거에 특정인 지지 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 50명 연반당 졸린 거나 또 9명의 나경원 의원 찾아간 거나 그리고 뭐 김장연대를 해서 김기현을 사실을 돈 장제원 의원이나 그리고 사실상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나경원 전 의원이나 네. 전부 당규 위반입니다. 이건 다 윤리위원회 해부감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쳐낼 정도로 엄격하게 당규를 적용한다면 네. 그다 원외위원장들이나 현역 위원들은 당대표 선거에 관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당규 34조에. 예, 관여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뭐 직접 나는 누굴 지지한다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래서 사실상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실상이란 말은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말이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말하는 거잖아요. 네. 나는 김기현을 지지 안 한다 하더라도 김기현 행사에 나가서 손 들고 악수하면 그 지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당규를 적용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 50명 또 나경원 의원 찾아갔던 9명 다음 김장연대를 처음에 해서 김기현을 도왔던 장제원 의원 그 다음에 김기현을 도우려고 손든 나경원 당협위원장 전부 당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지금 헤매고 있느냐.
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면 사람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고 네. 당규를 부드럽게 적용하려면 누구든지 부드럽게 적용해야 되는데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는 쉽게 넘어가고 권력의 입맛에 안 맞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네.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했던 그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과 관련한 이준석 전 대표 발언도 있거든요. 자, 이 전 대표 목소리 듣고 또 관련 논란 이어가겠습니다. 용산에서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면은 지금 이상민 장관이 급합니다. 당장 용산 전원 참모 해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많은 걸 한 다음에 만약에 용산이 원하는 대로 김기현 대표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새로 선출된 대표랑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당신을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만 풀자 이게 됩니까 이게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내 주변에 좀 간신배가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잘해보자 신임 대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지난주에 이재호 고문께서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핵관도 빠지고 이준석 전 대표도 빠지라고 하셨습니다만 그와는 좀 별도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거든요. 네,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번 전당대회 지금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건 물론이고 이미 이준석 당대표 축출부터 그 그림자가 쫙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더니 지금은 아예 이제 내놓고 보이는 손으로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놓은 당내 정당 민주주의를 그냥 한 방에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는 정당 민주주의는 없다. 그냥 대통령 윤심만 있고 그에 따르면 된다. 그리고 이제 홍위병들만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꼴이 돼가지고요. 하여튼 그 국민의힘에 뭐 이런 것이 저는 상대당으로서 뭐 박수치고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한국 정치를 엄청나게 허물어뜨리고 퇴행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요즘 이거 하는 거 보면 벌떼들이 있잖아요. 벌떼. 벌떼들이 모여서 소리하면 이 벌떼가 많이 모여서 소리 내는 거 보면 무서울 정도로 하잖아요. 근데 그 벌 하나하나는 자기가 무슨 소리 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치가 민주당도 그러고 국민의힘도 그러고 이 벌떼 정치라 떼거리끼리 모여갖고 그냥 자기가 뭘 하는지 그 자기가 하는 말이 맞는지 그런지 이게 뭐 역사에 올바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서로 양쪽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그런 거예요. 벌떼들이 모여서 소리 지르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본인들은 자기네들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고 그냥 떼거리로 모아가고 소리만 지르잖아요. 이 떼거리 정치인데 이거는 한국 정치의 고질입니다.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정치. 하여튼 이게 그 종전보다 안 좋아진 게 이 맹종 문화, 쫄개 문화. 그냥 자신의 말하자면 이해관계만 맞으면 그냥 누구 하나 자기한테 좀 보태줄 사람이 있으면 그 실력자한테 빌붙는 이런 쫄개 문화, 맹종 뭐 이런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전당대회 절차로 좀 돌아와서 당대표 후보가 일단 컷오프에서 누가 통과할지가 관심사인데 나경원 전 후보의 불출마가 하나가 변수가 있었고 또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등장이 있었거든요. 자, 이를테면 이준석계의 어떤 진용이 갖춰지기 시작했는데 최고위원 후보를 포함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천하람 그 위원장이 대표 출마는 그 신선한 면이 있습니다. 신선한 면이 있는데 전당대 판을 바꿀 만한 그런 변수는 되질 않고요. 나경원 의원의 사태나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는 거는 30만에 넘는 당원들의 표심에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사실상 지지선언도.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할 때 이미
안철수를 지지하거나 김기현 지지하거나 사람들이 다 갈라졌고 지금 새삼스럽게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지지한다고 그래서 네. 남아있던 사람들이 뭐 김기현인대로 가거나 이런 일은 우리가 선거 경험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리의 본인들이 본인들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당심에는 그렇게 뭐 전당대회 판을 바꿀 만한 큰 당심의 변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 지금 국민의힘 네. 매 일그러진 전당대회 모습 그리고 대통령 그 뜻에 좌지우지하는 국회의원들의 그런 모습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양식이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를 저 늪에서 건져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저 깊은 수렁소로 더 빠져드느냐의 갈림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낙관보다는 비관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 발표되는 예비 경선 결과부터 좀 보면 과연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양식과 또 그 민주정치의 의식의 수준이 드러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 질문하기 전에 관심을 끌었던 판결 한 가지만 짚어보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반응도 다양하던데 고모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뭐 가부를 이야기하기는 우리가 부적절하고 네. 뭐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 판결이 가져오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의 소위 부패 스캔들의 두 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소위 그 행정관청, 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허가 과정이나 또 지방토들과 지방업자들과의 비리, 이것이 부패의 한 축이고 네. 또 부패의 한 축은 김만배라는 사람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 무차별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예. 판사, 검사, 뭐 정치인, 언론인 붙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상징적으로 곽상도 의원의 50억 뇌물이 첫 번째 재판이 들어갔는데 그걸 무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대장동을 둘러싼 소위 지도층 인사들이 부패 스캔들은 앞으로 수사하기가 어렵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곽상도도 무죄 받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 판결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패 스캔들을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저거는 사회 정의로 봐서 옳지 않고 또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사회 누가 봐도 그거는 곽상도 의원 보고 돈 줬다고 이야기하지 그 아들 보고 50억을 누가 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뇌물인데 뇌물을 무죄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패 청산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이 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걸 조응천 민주당 의원 검찰 출신이기도 한데 검찰의 의도된 선택적 무능이라고 표현을 했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역사의 길이 남을 산재 위로금으로 기록될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1심 판결이니까 뭐 상급심에서 번복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저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신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50억이 무슨 껌값입니까? 예? 아니 50억이라는 것이 주고받고 할 때 그냥 약속한 것도 아니고 현금이 갔는데 그 명목이 뭐든 실질적 성격이 중요한 거지요. 판사는 그거를 규명하라고 법관직에 앉아 있어서 그를 재판을 하는 건데 네. 아니 뭐 대가성이 뭐 명확하게 의심은 상당히 되는데 의심이 되면은 끝까지 추궁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일반적인 법감적이나 우리 사회의 기준에서 볼 때는 5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예사롭지가 않고 그게 분명히 뭔가가 대가성이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판사가 의심은 되는데 저 뇌물은 아니다. 이거 국민 갖고 장난하는 겁니까? 네. 저는 그냥 재판부 사법부의 판결이니까 무조건 존중하자 이런 일변도의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잘못한 판결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엉터리 재판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판결에 이르도록 수사하고 기소한 또 증거 수집한 검찰은 도대체 뭐 했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네, 질문이 2개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내일 2번째 검찰 출석을 합니다. 대장동 위례 사건 관련해서 2번째 출석. 내일은 좀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또 한 가지 또 1심 판결 중에 관심이 모아지는 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판결이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의 어떤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는데 2가지 질문을 좀 함께 드리면. 그렇습니다. 내일 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약속대로 변호사만 한 번 그와 같이 조용히 출석하는 게 좋고, 뭐 출석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건 그건 뭐 피의자가 하는 거니까 뭐 그건 뭐 우리가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좀 시끄럽지 않게 좀 조용히 가서 좀 진솔하게 조사받고 나오는 게 좋고, 도이치모터스 재판 선고를 지켜봐야죠. 그건 관심사니까. 그건 뭐 야당이 계속해서 그걸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내일 어떻게 하는가 이제 지켜봐야 되고, 이제 이번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도, 이재명 문제에 있어도 지금 검찰의 수사 의지도 지금 우리가 의심되는 게, 지금 돈 뿌린 김만배도 지금 1심에서 뇌물 관계가 무죄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제 50억 곽상도 판결에서 정영학 건 녹취록도 그것도 증거 채택을 안 했잖아요. 그것도 무죄했잖아요. 이 일련의 건은 검찰이 그동안에 이야기한 것하고 달리 법원에서 거의 이 소위 지도층의 부패 문제를 무죄를 때리는 것은 이건 아주 우려할 수준입니다. 아주 우려할 수준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혼자 가서 수사를 받겠다라는 뜻은 국회의원들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자들도 존중을 하고 그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이재명 대표 옆에서 환호 지르고 구호 외치는 것이 도와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해롭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뜻을 진정하게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냉철하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 응원하면 될 일이고요.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여러 가지 진술들,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혐의가 짙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이런 미적거리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은 검사들의 실명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나치지 않느냐. 사법권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도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검찰이나 법원의 판사 또는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의 태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엄중함을 알고 자신들의 직책을 공명정대하게 하지, 이렇게 엉터리 수사하고 기소하고 뭉개고 또 재판을 국민의 법 감정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엉터리 판결을 하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짧게 하면,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은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최후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다. 그런데 사법부가 최근에 이런 행태는 행태라고 봐야죠. 이건 뭐 국민의 법 감정도 무시하고 그야말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자택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전행을 하고 판결을 하면요, 국민이 저항을 받습니다. 이건 사법부가 옳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법부를 향한 쓴소리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권오수 전 회장 1심 판결에 맞춰 또 민주당의 대응도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함께 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재호 상임고문,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담합을 한 독일 경유차 제조 회사들에게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경쟁을 가로막는 합의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건데 기술 담합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재 대상은 벤츠와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경유차 제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제조사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기가스 저감 장치는 배출가스의 요소수를 공급해 연료가 연소하면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을 인체에 해가 없는 물과 질소로 정화해 줍니다. 요소수 공급량에 따라 정화 정도가 결정되는 만큼 요소수 분사 전략은 저감 장치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6년 요소수 분사 전략을 함께 논의하면서 질소 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줄일 필요가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합의한 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경유차를 출시하면서 질소 산화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추가하기로 듀얼 모드가 작동이 되면 이 스위치가 꺼지면서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배출가스 정화 기능도 저감되게 되겠습니다. 요소수 분사량이 늘면 질소 산화물을 더 많이 정화할 수 있어 환경에 좋습니다. 하지만 보관 탱크가 커져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무게도 나가 연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담합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친환경 혁신 기술 개발 경쟁을 공동으로 회피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어떤 질소 산화물 저감 기능이 우수한 친환경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고.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기술개발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격이나 수량뿐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 핵심 요소로 인정해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세청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명 웹툰 작가 등 84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를 무시하고 지능적으로 탈세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세워 수입 금액을 분산하고 인건비를 가공 계상한 연예인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허위 경비를 계상한 운동선수와 게이머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주 급락했던 환율이 미국 고용 호조에 다시 급등했습니다. 당분간 이런 롤러코스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지난해 같은 킹달러까지는 안 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물가 상승률 둔화가 시작됐다는 미국 연준의 발표에 환호했던 시장. 긴축 종료 기대감에 환율은 급락하며 10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은 하루 만에 반전됐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견고한 거로 나오자 방향을 바꿔 급등하는 양상을 보인 겁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환율은 경기 지표에 따라 당분간 지속할 거란 전망입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추세와 고용이 언제 식느냐의 그 추이에 따라서 시장이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하향 안정화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데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올해 안으로 긴축이 마무리될 거란 예상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1,400원대까지 치솟은 킹달러 상황은 오지 않을 거란 겁니다.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저점치고 이제 경기가 저점을 친다라는 부분에서 달러가 먼저 꺾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금리 부분 따라간다라는 뭐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달러도 사실상 약세 사이클로 이제 진입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환율 하락세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엇갈린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고 수출 부진이 지속할 경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20원대에서 계속 막혔던 게 또 우리나라 또 무역기에 대한 부진이었잖아요. 이제 3월부터 만약 중국 경제가 좀 풀리면 우리나라 수출 감소폭이 얼마만큼 빨리 축소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때문에 1분기까지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1,200원 선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란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53조 4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말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들의 채권을 사들여서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은 이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야기했는데 정부는 자기 돈은 다 가져가야 되겠다고 해야 되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단 말이에요. 공공이 임차인들이 갖고 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받아야 될 채권을 매입해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이 채권을 회수하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매수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주택이 있다면 나중에 시장 상황이 회복된 경우에 다시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업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에 온풍은 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조치가 다소 효과를 봤다는 분석과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인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다소나마 회복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또 반대로 여전히 회복의 조짐이 안 보인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통계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은 작년부터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지난해 한 하반기부터라고 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값이 지난 5년 동안에 워낙 빠르게 치솟았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는 정상화되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게 지금 걱정의 요지인데요. 네. 그럼 얼마나 빠르냐? KB 부동산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6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게 지난해 12억 8천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훨씬 넘게 올랐죠. 근데 지난달에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떨어졌더라고요. 한 달 만에 3천만 원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좀 빠른 내림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국이나 수도권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달에 거래량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거래량이 한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회복되는 것 같죠. 그러면 이게 무슨 원인이 있을까? 아무래도 연초는 봄철 이사철이다 보니까 이런 거래가 좀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정부가 여러 대책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이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번 주에 나온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니까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약간 둔화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은 거래가 늘어나긴 했지만은 대부분 금매 위주로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게 추세적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봄 이사철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거래 절벽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조금 더 보고 앞으로 가늠해 봐야지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일 위험한 부분을 꼽자면 누구나 다 우리나라의 너무 과도한 가계부채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GDP보다도 많으니까요. 언젠간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은 4조 6천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었거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서는 한 달 동안 그렇게 큰 변화 없었습니다. 보합 정도를 유지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계속 늘어왔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 원인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겠죠. 예. 또 하나는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단 한풀 꺾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참여연대 기자회견에서 이 깡통전세 피해자의 채권을 공공이 회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할 만큼 지금 전세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번 주 자료를 보면요. 네. 전국의 전세값이 한 주 만에 0.76%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내림세거든요. 예. 서울은 더 많이 빠졌고요. 이렇게 전세값이 빠르게 하락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지 이 전세금을 받아서 전에 전세금을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세금이 빠르게 하락하니까 이만큼을 못 구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세값이 왜 이렇게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냐? 이거는 좀 거품이 많이 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 시장에 거품이 끼면은 그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꺼지게 돼 있습니다. 이때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에서는 공매도 같은 것들이 이 거품 형성을 막아주는 어떤 기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난 2020년 말에 중반이었죠. 임대차 3법을 처리하면서 전세값이 굉장히 빠르게 뛴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 가격보다 더 빠르게 올랐으니까 이만큼이 거품이 형성됐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거품이 형성이 되면서 당시에 갭 투자 같은 것들이 열풍을 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값하고 전세값이 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 갭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예. 이 갭 투자자들의 파산은 뭐 그 사람 개인의 문제니까 투자의 결과의 문제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게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또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이죠. 네. 이쪽은 보면은 계약금 20% 그리고 중도에 60%를 내고 마지막 분양 잔금을 20%를 치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20%를 보통 어떻게 마련을 하냐?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내거나 아니면 전세를 구해서 이 사람들의 전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전세값이 떨어지고 전세 거래가 안 되면 미입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에 이어서 미입주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세 시장은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이런 전세 시장의 불안이 세입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책적인 초점을 맞춰야 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 부작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그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번에 내놓은 일기 신도시 관련 대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기 신도시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일산, 예. 분당 이런 거 생각하게 되죠. 그 외에 뭐 평촌, 산본, 중동 이런 중동도 것들이 있고요. 있는데요. 예, 일기 신도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노태우 정부 때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 말은 지금 일기 신도시에 입주한 지 30년이 넘게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재건축 그리고 재정비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까지 맞물려서 정부가 이런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법 형태로 하겠다는 건데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가 대상입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지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한 걸림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통망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공공 부분을 해놓는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진단을 예외를 해주겠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 용적률도 종으로 완화를 해주겠대요. 이 얘기는 건물을 더 고층으로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뭐 이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는데 이 방법을 다양화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에만 너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데에도 적용될 수 있게 특별법에는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부산 해운대라든지 전국에 한 49개 택지 정도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국토부는 관련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이걸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불과 한 1년여 전만 해도 재건축 어떤 그 기준에서 20년 이상도 생소했고 또 용적률 그렇죠. 상향된다는 있을 수 것도 없는 일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경기가 침체하면서 나온 대책입니다. 사실 뭐 노후된 건물을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게 시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재건축과 재정비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어찌됐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지금 재건축 단지들 이런 곳에 가보면 굉장히 낙후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필요도 하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지금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만한 택지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네.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이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뛴다 이런 건데 사실 실제로 가격이 뛰는 건 맞습니다. 뛸 수밖에 없죠. 구축 아파트가 신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공급 효과도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그게 적절한 정책이었는지는 지금 논란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정부가 이번에 이 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장에 뭐 평촌이나 이런 일기 신도시들, 일산 분당 같은 곳에서 급매물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회수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다시 지금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탐색전 정도 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파격적인 혜택을 줬으니까 어찌됐든 재건축은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좀 혜택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이 개별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은 도심에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아쉬웠고요. 그리고 용적률을 높여서 건물을 굉장히 높게 짓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뭐 30층, 40층짜리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타기도 힘들겠죠. 그리고 출퇴근하기도 길이 많이 막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거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고층으로 이렇게 밀집으로 개발을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이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비 사업들의 호재로 주변 아파트값, 집값들이 다시 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시장이 침체돼 있고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는 좀 막을 가능성은 있어도 단기간에 다시 들썩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레고랜드 사태로 한번 위기감을 느끼긴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어떤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덧붙여서 재건축을 네. 한다고 해도 건설사들이나 이 은행권이 괜찮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네.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죠. 흥국생명 사태가 있었죠. 자금시장 경색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역시 부동산 PF 문제인데요. 예. 부동산 PF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동산 PF 문제가 불거진 것도 어떤 둔촌 주공이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둔촌 주공 같은 12,000가구 규모의 굉장히 큰 재건축 단지가 지금 뭐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다. 예비 당첨도 뭐 썰렁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잘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예. 아무튼 여기가 잘 안 되면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PF가 굉장히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25조 3천억 원이더라고요. 예. 이게 1년 전 연말에 비해서 2년 전 연말이죠. 35조 원 넘게 급증을 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PF 전체적인 규모는 늘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연체율도 지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로 봤을 때는 2021년 말 0.38%에서 지난해 9월 말에 0.9%로 제법 올랐고요. 증권사만 보면은 3.7에서 8.2로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수준 정도의 연체율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긴장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책들, 올해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의 업무 계획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주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금융사들, 예를 들어서 보험사면 보험사, 저축은행이면 저축은행 이렇게 관리하던 부동산 PF를 사업장별로 관리를 해서
더 관리를 강하게 하겠다 이런 대책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진 상황이고요. 자금을 구할 때 개인도 기업도 구하기가 어려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부동산 PF의 위험은 계속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일단 정부 대책에도 시장은 물음표다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현역 군복무를 피한 혐의를 받는 프로스포츠 선수와 영화배우 또 그들의 지인을 포함해서 4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역 브로커 사건에 프로축구 선수와 배우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속여 현역 군복무를 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배우 송덕호 씨. 같은 방식으로 병역 비리를 저지른 건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프로축구 선수 2명을 비롯해 골프와 배드민턴, 승마, 육상, 조정에 이르기까지 운동선수 7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스포츠 종목에서 광범위하게 병역 비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이는 수법이 아주 치밀했습니다. 시작은 병역 브로커가 만들어준 맞춤형 시나리오였습니다. 시나리오 주인공은 환자와 목격자. 피의자들이 뇌전증 환자인 척 갑자기 발작 증상을 연기하면 가족이나 지인이 119에 대신 신고한 뒤 발작을 목격했다고 진술해 준 겁니다. 심지어 뇌전증 환자가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휴대전화 게임을 했다고 거짓 목격담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뇌전증은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진단받을 수 있고 1, 2년 치료받은 내역이 있으면 현역 군복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병역을 면탈한 건 무려 42명, 이 가운데엔 20대 의대생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애초 현역 군복무 대상이었지만 가짜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아예 면제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 일당 구속으로 결국 꼬리를 붙잡히면서 범행을 도운 가족이나 지인까지 4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병역 컨설팅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낸 수수료만 모두 6억 3천여만 원. 검찰은 브로커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병역 면탈 의혹 등 또 다른 병역 비리 사건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3,54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인 수원 여객도 이번 사건으로 운영자금이 고갈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 예고 없이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과 회동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개국 정상들에게 전투기 지원을 재차 요청했지만 3개국 정상들은 전투기 지원에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에 간 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고 해외에 나온 것도 작년 말 미국 방문 이후 2번째입니다. 올해 글로벌 항공 여객 수요가 대부분의 항로에서 1분기 중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연말까지 글로벌 항공 여객 수요가 2019년 수준 대비 3%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이번 전망은 지난달 중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제한을 해제한 이후 나온 주요 기관의 첫 수요 예측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노래한 히트곡들의 저작권을 최대 1조 1천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의 체결이 임박했다고 미국 유력 연예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잭슨 사망 이후 유산을 관리해온 법인인 마이클 잭슨 에스테이트가 음악 저작권 지분의 절반을 최대 9억 달러, 우리 돈 1조 1,300억 원에 매각하기 위해 소니그룹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잭슨 측과 소니의 거래가 성사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음악 저작권 매각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축구 천재로 유명했던 윤빛가람의 패스를 이승우가 골로 연결하는 순간인데요. 마침내 한 팀에서 만난 두 축구 천재를 허재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해 K리그로 돌아와 첫 시즌 14골을 터뜨린 코리안 메시 이승우. 패스 감각만큼은 우리나라 선수 중 최고로 꼽히는 축구 천재 윤빛가람. 천부적인 재능으로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두 선수가 마침내 같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달립니다. 돌고 돌아 수원FC에서 만난 이승우와 윤빛가람은 올 시즌 K리그에서 가장 기대되는 공격 콤비입니다. 축구 천재였잖아요. 이제 축구 천재였던 가람이 형이 책임감까지 가졌으니 얼마나 이번 시즌에 잘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득점 감각이라든지 또 탈압박이라든지 드리블에 대해서 또 이미 많은 분들이 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또 승우가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원FC는 지난 시즌 56골을 터뜨리며 팀 득점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팀 컬러로 자리 잡은 화끈한 공격 축구에 두 축구 천재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분히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제가 서포트를 할 것이고, 다만 그 재능 속에서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빛가람의 감각적인 패스를 이승우가 골로 연결하고 함께 댄스 세리머니를 펼치는 흥겨운 장면을 많은 K리그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제4회 스포츠 장관 회의를 열고 세 나라가 잇따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림픽 정신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일 중 3국은 장애인과 노인, 저개발국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발전 연대와 도핑 방지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황대현 선수가 서울에서 열리는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윤홍근 회장은 베이징 올림픽 최고 영웅인 황대현이 쇼트트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모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민정과 박지원 등이 나서는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립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한국 야구의 미래와 지속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KBO 야구센터 운영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KBO 허구현 총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야구의 동반 발전을 공표하는 자리라며 한국 야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허 총재를 비롯해 KBO 야구센터에 참여하는 3개 지자체의 정종복 기장군수, 최재형 보훈군수, 김명기 횡성군수가 참석했습니다. 조재호가 프로당구 챔피언십 정규 투어 최종전 정상에 오르면서 개인 통산 2번째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조재호는 크라운 혜태 PBA 결승전에서 강동궁을 4대1로 꺾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만 2차례 우승을 차지한 조재호는 절친 강동궁과 함께 국내 선수 PBA 최다승 기록을 보유하며 상금과 랭킹 포인트 1위가 됐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립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낮 동안에도 1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6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밤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새벽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남 북서 내륙에는 최고 15cm,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7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제주도에는 최고 60mm, 남해안에도 30mm 이상의 겨울비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눈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 대전도 2도, 대구는 3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대부분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0도, 대전 11도, 광주는 12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주말 동안에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후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